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에서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채널.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SMCR 이론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S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터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센더. 그리고 M은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C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채널을 통해서 수용자, 리시버에게 보내면은 CRE, 이펙트가 난다.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한다든가 정보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SMCR, 커뮤니케이션의 5단계 중에서 가운데에 속하는 채널이 뭐냐? 이 채널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89년에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이고 교육학자인 존 피스케라고 하시는 분이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런 저술을 통해서 이 채널을 설명하는데 이 채널과 매체를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전달하는 물리적인 수단이다. 그러니까 뭐 음파라든가 광파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또는 무선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수단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채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매체를 구분합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시 매체, 그 성신자의 목소리나 얼굴이라든가 신체, 현재 이곳이라는 하는 그 시공학에 묶여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매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책을 그린다든가 그림이라든가 건축물, 인테리어, 뭐 정원, 뭐 이런 그 어떤 문학적이고 심미적인 탐색이 가능한 것들은 재현 매체다. 그다음에 전화나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매체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전송해주는 기술적인 물리적인 그런 수단이 채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피스케가 말하는 매체 개념 안에는 이게 메시지하고 부호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들이 전부 다 혼용이 되어 있어서 매체인지 미디어인지 채널인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채널을 이게 어떤 그 물리적인 신호, 음파나 광파다, 뭐 전화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채널이라는 것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채널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자체다. 즉 발신자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수신자가 그걸 받아보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 발신자와 수신자를 포함하고 그 중간에 이 메시지를 유통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보관하고 그걸 전송하고 또 재생에 관여하는 모든 인적인 것, 물적인 것, 모든 기술적 자원들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채널이다. 그러니까 소통적 상호작용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들, 소통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체 요소들을 통틀어서 채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신문, 서울신문이라고 합시다. 서울신문을 본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서울신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신문과 그리고 그것을 날라주는, 유통해주는, 전송해주는 그런 모든 수단들 그리고 그걸 보는 독자인 나 이것이 서울신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 그게 하나의 채널이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어제 어떠한 그런 뉴스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봤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KBS 안을 제작하는 모든 것들, KBS 방송사를 포함한 거기에 소속된 메시지를 만드는 모든 것들과 그것을 그런 컨텐츠를 나까지 전달해주는 모든 것들 수단들, 내가 받아보는 수단, 그 나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그 샌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시버까지의 이르는 동안에 이런 모든 자원들을 통틀어서 나는 KBS 원 채널을 통해서 어제 이런 정보를 받아봤다. 그게 하나의 채널이다. KBS 1 채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크기를 지닌 희소한 자원이다. 어느 사회에 그 채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뭐 신문이라든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무슨 뉴미디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국한된, 그것이 어느 나라 이제 뭐 선진국이 됐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정보통신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는 그 채널의 크기가 굉장히 확대가 되겠지만은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조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 채널의 크기가 굉장히 작겠죠. 따라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채널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권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케이블 텔레비나 위성이라든가 IP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 이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거대 미디어 채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채널이 돼서 하나의 채널이 갖는 영향력이라든가 이것은 대단히 좀 작아졌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미디어가 많이 나오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나의 텔레비전 매체라든가 뭐 하나의 신문사, 거대한 신문사,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하의 구성원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뭐 교육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그 권력 관계가 그 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채널들이 배분되고 또 활용되더라.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채널들이 그 국민들의, 그 구성원들의 소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고 뭐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희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구성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들이 통용되는가, 그 통용되는 메시지의 총량도 제한을 받고 그 소통 방식 같은 것들도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 권력 관계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채널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한 6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송 채널과 수용 채널에 따르는 분류입니다. 발송 채널이라고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채널이죠. 그러니까 수용 채널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보는 그런 채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채널과 쌍방적 채널, 이렇게 첫 번째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당사자 간의 그 메시지를 발송하는 채널과 메시지를 받아보는 수용 채널의 균형이 어떻게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그 채널은 일방적 채널이고, 그렇지 않고 쌍방적 채널이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보내고 뭐 수신자는 받아보기만 하고 보내는 사람은 보내기만 하고, 이런 것은 일방적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발송 채널이 많으냐 크냐, 또는 받아보는 수용 채널이 많으냐,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발송 채널의 어떤 크기라든가 뭐 이런 이것이 수용하는 채널, 발송 채널과 어떤 그 수용 채널의 크기가 비슷해 가지고 서로 다 발달을 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균형적인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듣지는 않냐고 메시지 발송 채널은 많은데 그것을 수용하는 크기는 작다. 그러면은 이게 들려짐이 부족한 상황의 채널이다. 좀 약간 불균형한 채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많고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채널은 적다. 그건 좀 비이상적인 그런 채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사 표명이 부족한 상황. 뭐 발송 채널은 별로 없는데 듣고 싶은 사람, 수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수용 채널, 발송 채널이 뭐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무슨 이런 요즘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뭐 각종 뉴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 채널들이 넘쳐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저개발 국가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발송 채널이 굉장히 적죠. 그 들을 사람은 많은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발송 채널은 적다. 이건 의사 표명이 부족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송 채널이고 수용 채널이고 이게 뭐 거의 뭐 희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없다. 커뮤니케이션 부재 상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송 채널이 크냐 수용 채널이 크냐 이런 것들은 채널의 발전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누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냐? 커뮤니케이터가 누구냐 이걸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에 따라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합니다.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의 소통적 상호작용 에 투입되는 어떤 시간, 비용,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어떤 집단에게, 뭐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 학교라든가, 뭐 어떤 회사원이 자기 직장에다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 또는 개인이 정부와 같은 정부나 뭐 이런 데에 사회에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 채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채널이죠. 개인이 그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집단이 주체가 되는 거는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주체 뭐 우리 학교 같은 학교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유한 채널이 바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집단이 각 회사원이라든가 학교 같으면 여러분 같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떤 뭐 정보를 보낸다든가 공지사항을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회사원들에게 뭐 공문을 전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집단이 개인이나 뭐 어떤 회사, 뭐 사회 이런 데 보내는 채널의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정체성이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 개인도 되고 집단도 되고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전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진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부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이건 당연히 사회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라든가 정부라든가 국제기관 이런 데에서 뭐 각 개인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분은 이 커뮤니케이터의 위상에 따른 그런 구분입니다.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람의 위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수평적인 채널, 그다음에 그 상향적 채널, 하향적 채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수평적 채널이라는 것은 뭐 개인 대 개인이라든가 또 집단 대 집단이라든가 사회 대 사회, 뭐 정부와 정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와 뭐 다른 대학과 우리 학과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동등하죠.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뭐 집단과 집단 그런 어떤 위치가 비슷한 그런 그 주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평적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향적 채널을 하면 뭐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게 여러분들이 학교라든가 무슨 뭐 정부에 대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뭐 요청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상향적인 채널이 되는 것이죠. 역으로 뭐 집단이 개인에게 보낸다든가 사회가 정부가 뭐 개인이나 각 회사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이나 이런 걸 보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향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로 또 구분을 해요.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공문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채널인데 이게 비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민주적이거나 조금 뭐 불합리한 그런 조직이나 이런 집단에서는 이렇게 막후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마름마름 해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문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향후에 조직한다든가 뭐 무슨 학교 같은 뭐 학교 후배인 선후배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이나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가지고 뭐 인사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같은 것들을 비밀리 하는 그런 그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비공식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군대 같은 데는 뭐 하나의 같은 그런 것들 옛날 전두환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12.12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바로 그 하나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그런 그 자기들끼리 어떤 뭐 친목 관계라든가 손해배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인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한 정부를 정복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런 것들이 비민주적이고 조금 뭐 태폐적인 그런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집단 간 채널과 그 집단 내 채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 집단 내에서 뭐 우리 학교 같으면 뭐 우리 학교 뭐 교수님들끼리 또는 뭐 직원들끼리 학생끼리 뭐 이렇게 그 집단 내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집단의 채널이고 아니면 우리 학교하고 뭐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과의 어떤 그런 뭐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외국에 있는 대학들과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집단 그 집단 내가 아니라 집단 간이야 다른 집단과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와 커뮤니케이션 엑소가미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엔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 내에서 그 어떤 경계를 주고 그 경계 안에 들어오는 그 집단 내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있지만은 그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단절이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만 굉장히 통제가 되는 거죠. 폐쇄적이 되는 것이죠. 그 폐쇄적이라는 말은 비민주적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분절적이고 전체를 희생해서 어떤 이기적인 그 자체 내에서의 배타적인 그런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바람직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그 집단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엑소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단과 그 경계를 허물고 다른 집단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상태를 엑소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경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나 다른 단체라든가 여기와도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뭐 개방적이고 소통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공평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를 커뮤니케이션 엑소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자원이죠. 이 채널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자원이라고 하는 어떤 관리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 관리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채널 또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채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채널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채널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잘 배분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은 소통을 위한 모든 하여튼 뭐 가시적이건 비가시적이건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이건 하여튼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사회가 계속 발달할수록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정보량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도 고도화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 신분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뭐 회사 직장인도 되고 그 직장도 아까 말한 엑소가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기 집단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 다른 회사,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소통이 계속해서 자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유한한 희소성을 가진 채널이라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범위가 아주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널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채널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냐? 채널을 관리해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는 연결이 상시성에 매일매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일상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 매일매일 그 채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가지고 뭐 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한번 틀어보고 대충 뭐 무슨 얘기 있나 이런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 브라우징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매일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와서 오늘 강의가 무엇이 있는지 뭐 열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원이 그 회사에서 다른 조직과 매일매일 어떤 그 업무상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연락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매일 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해두고만 안 해도만 그런 채널들이 있는 거고 따라서 연결의 상시성과 그 연결하는 채널의 업무의 중요성 상시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이 채널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통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 채널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자원을 그만큼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개인적이 됐든 집단적인 됐든 이렇게 사회적인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단적 회사면 회사 뭐 정부면 정부와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상호작용을 한 종류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긴급한지 이게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냥 해두고만 안 해도 그거인지 이게 중요성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뭐 의식적이든 비의적인 간에 그 채널 관리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그런 채널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뭐 개인과 집단 사회가 되든 간에 이런 서로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배분과 관리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중요한 상시적인 채널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매일 중요하고도. 그래서 어떤 정기적으로 업무상으로 모임을 한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홍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해서 학교에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할 것인지 가장 긴급한 사항은 지금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매일 아침에 그 상황을 체크하고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 내 업무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적이도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채널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일수록 어떻게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하고 있겠죠. 매일 아침에 무슨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뭐 누구누구 참석 범위를 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든가 이런까지도 매일매일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채널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은 비상시적인 채널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는 그 채널들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애경사 같은 때 있을 때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초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각종 인맥이라든가 뭐 평소에 쌓아둔 이런 어떤 신뢰 관계, 뭐 잘 관리된 주소로 이런 것들은 애경사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적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하지만은 비상시적인 채널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상시적인 채널이긴 해. 상시적인 채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시적인 채널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채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메일 한번 열어보고 그 인터넷 그냥 한번 쭉 열어봐가지고 오늘 무슨 중요한 사실이 있느냐, 뭐 그냥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상시적으로는 보지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성이 또 떨어지고 비상시적인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속을 할 때 뭐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거 오늘 점심 때 뭐 누구랑 밥이나 함께 먹을까 말까 뭐 이런 채널들.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오늘 아까 흥미 위주로 일회성으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뭐 이런 그런 그 채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이런 그런 무슨 뭐 매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본다고 그러면은 볼까 말까 하는 이런 채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비상시적이지도 않은 그런 채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그 급격하게 사회에 맞는 채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채널의 채널이 구조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토대인 이런 채널의 구조, 그 채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 채널의 구조와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그 채널이 얼마만큼 그 사회의 채널이 얼마만큼 크냐 또 어떻게 구성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어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채널의 크기 그리고 그 채널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지 확대가 되고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상호작용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시간과 노력, 물질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더 고도화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래서 뭐 옛날처럼 그냥 신문이나 보고 뭐 잡지나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도화된 사회에서 채널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채널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메시지의 총량이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메시지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메시지는 그 메시지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여러분 정보 한번 기억나십니까? 정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노래를 하든지 연애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춤을 잘 추면 춤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나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정보 플러스 부호예요. 부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그런 정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정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운 아주 고난이한 고차원적인 정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부호를 많이 붙여줘야 돼요. 많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 이해를 하죠. 쉬운 거는 뭐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하고 대학생이 들은 거하고 틀리겠죠. 어린이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아주 친절하게 부호를 많이 붙여줘야 설명을 자꾸 해줘야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자체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많이 붙여주는 것을 리던던시라고 그래요. 리던던시. 이게 하나의 메시지는 엔트로피 플러스 리던던시. 표기할 때는 엔트로피는 E자로 2를 쓰고 리던던시에 R을 써가지고 E 플러스 R, E 플러스 R, E 곱하기 R. 그게 정보의 양이다. 이 R이 정보의 양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한 사회의 채널의 크기라고 하는 한 사회에서 돌아가는 메시지들이 어떤 정보들이 돌아다니냐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정보는 메시지 형태에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얘기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메시지가 많이 돌아가냐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메시지는 많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정보 알짜적인 엔트로피는 적고 그 리던던시만 많으면은 정보가 많은 건 아니죠.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하여튼 그 조금 더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채널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채널이 계속 늘어나고 크기도 커지고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오늘날에 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무슨 뭐 신문 잡지 영화 정도로 보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뉴미디어들이 지금 새로운 채널들로 계속 진화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채널의 진화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크게 컴퓨터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 뉴미디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디지털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인터넷,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정교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반 자체가 크게 확장이 되고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채널들의 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효율성 그리고 아주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 저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이 뭡니까? 메시지를 만드는 각종 부호들 그러니까 글자가 됐던 뭐 소리가 됐던 동영상이 됐던 모든 것들을 전부 똑같은 기술적인 부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자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은 신문지로 보내고 라디오로 소리를 만들고 동영상은 뭐 텔레비로 보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똑같은 신호로 똑같은 그 전자적 신호를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그래 똑같은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적인 그런 기호로 부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부호로 바꿔주니까 똑같이 취급해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의 유통수단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뭐 마이크로웨브가 됐든 전화선이 됐든 인터넷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똑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신문도 볼 수 있고 뭐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다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디지털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결합을 해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결합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신호를 만들었으니까 결합도 굉장히 쉽고 분리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막 음성, 영상, 데이터 성질이 다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변형을 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로 만든 그런 콘텐츠라는 것은 품질이 완전히 보장이 된 상태로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어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무슨 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뭐 한 10곡 하고 몇 번 틀어보고 그러면 품질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러나 디지털은 절대 안 망가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원 신호의 품질이 그대로 보장되는 상태에서 저장하고 검색하고 복제하고 전송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유지보수 뭐 오류 검출 정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원품질이 그대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에요. 이게 이 채널의 확대의 가장 큰 기술이다,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입니다. 광대역화. 그러니까 유선, 무선, 방송, 통신 모든 전 분야의 곁에서 네트워크가 광대역화됐어요. 광대역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광대역화되는 것은 대용량의 콘텐츠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용량의 동영상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 수십, 수백, 수천 기가가 되더라도 뭐 눈 딱 깜짝할 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가 광대화됐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보내거나 내가 받을 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용량의 동영상이나 이런 메시지 콘텐츠를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가 광대화됐다. 그래서 이게 또 쌍방향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방송의 교환 기능이 강화되면서 양방향성, 음성, 데이터, 뭐 동영상 모든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그 용량까지도 다 소용할 수 있는 그런 광대화가 됐다는 것이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융합입니다. 융합. 아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융합.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전부 각종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융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음상, 데이터 등 모든 정보들을 멀티미디어 정보로 통합이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또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 융합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디지털화 서비스 양방향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이제 서로 다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상호 경계가 없어졌어요. 방송 같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방송도 볼 수 있고 통신의 영역인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별화의 진전입니다. 옛날에는 뭐 일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내줘 버리면은 일방적으로 보내주고 그냥 뭐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정보를 수용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융합이 되고 광대역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정보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그런 광대역화되고 융합 하여튼 많은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방적으로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나 나름대로의 취미에 맞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여튼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어떤 장소의 제약도 극복을 하고 하여튼 뭐 이동성, 신성성, 개인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소수 채널로 집단적으로 보내는 대중적으로 보내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아니라 다매체 다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개인적인 매체가 늘고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방송 통신 융합이 되면서부터 메시지의 용량이라든가 유형 같은 것이 계속 변화하고 개개인에 맞는 자기가 필요한 맞춤형인 그런 개별화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전이 되고 있다. 크게 이 네 가지가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진화, 변화의 주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채널이 확대가 되고 된다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그런 정보가 똑같이 발전을 하냐? 사회적 채널이 확대가 되고 뉴미디어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그 정보들이 그만큼 그러면 확대가 되느냐? 채널의 크기가 확대가 된 만큼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의 크기도 확대가 되느냐?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양이 확대가 되는 것이 꼭 정신작용의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 지면을 막 10페이지 하다가 20페이지 늘렸다, 2배 늘렸다 하면은 그 신문이 20페이지로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정보가 20페이지만큼 2배로 늘어나느냐? 그렇게 절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담긴 정보, 사람들의 의식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그 정보를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만큼 정보를 더 많이 들어갔다고 고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부호를 많이 붙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무슨 설명을 길게 해주고 그거를 무슨 뭐 그래픽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설명하는 것을 바꿔주고 함으로 인해서 양만 늘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의식 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체험, 정신노동 뭐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 지면만 확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의 증거가 없이 메시지 용량만 증가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보가 메시지만 했으니까 아까 말한 부호량, 리던던시만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인 메시지의 그 정보의 밀도는 감소하고 쓸데없는 그런 뭐 군더더기 얘기들만 거기에 가득 찼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량이 증대 없이 채널만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은 그 메시지에 기호만 쫙 붙여줘, 리던던시만 붙여줬으니까 메시지에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그냥 뭐 그걸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장식만 많이 했다는 얘기죠. 하나 뭐 신문 기사가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뭐 음성을 넣어준다든가 무슨 뭐 거기다가 뭐 그립을 좀 넣어준다든가 그래픽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 차원에서는 별게 없다. 채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신문에 일어났던 것이 또 뭐 인터넷에 나오고 스마트폰에 나오고 무슨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IPTV에 나오고 여기저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호만 새롭게 추가를 해가지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중복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뭐 일반 아침에 나왔던 방송 뭐 오후에 조금만 배워서 뭐 케이블 TV에서 나오고 그걸 또 뭐 다른 채널에서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 채널만 많았지 볼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널 증가가 잘못하면 비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멀티미디어가 되고 또 같은 각종 콘텐츠의 메시지들이 범람을 하고 또 채널이 계속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정보량은 안 늘어나고 메시지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낭비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메시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설명력을 자꾸 설명하는 이런 첨언식 부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정보를 자꾸 많이 생산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서 정부의 홍수 속에서 뭐 정부가 빈곤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별로 알짜배기 정보는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과 메시지의 증가가 사회적 메시지의 질서화를 오히려 가져온다. 채널이 계속 증가하고 메시지는 퍼져 나가는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감소하더라.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 또 아침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그린스 같은 데가 TV로 나오더라. 뭐 똑같이 들을 게 없더라. 그런 사람들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꾸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보기도 싫어하고 이러한 어떤 기피 현상도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그 현상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채널의 사회적인 확대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의식이나 어떤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옛날처럼 뭐 채널이 없어서 지금처럼 무슨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없던 그런 아주 그런 옛날에 신문 방송밖에 없던 그런 시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창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그걸 콘텐츠로 내봤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봤자 어디에 유통할 수 없는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효과적인 메시지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매체 다탄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성도 얻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널에 접근하지 못했던 다수의 커뮤니케이터들한테 창의력을 가진 커뮤니케이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채널의 증가가 가치 있는 정보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유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다매체 다채널을 이용한 그런 뭐 채널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유튜브라는 게 있고 전 세계를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이 굉장히 확대된 사회에서 만약에 기가 막힌 콘텐츠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혹하게 할 수 있는 부호를 붙여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유튜브 뭐 괜찮은 유튜브 하나 만들어내도 돈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부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런 시대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시고 정말로 요즘은 뭐 얼마든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큰 돈 안 들있잖아요. 요즘은 카메라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도 얼마든지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 시절에는 카메라 그 동영상 카메라 한 대 7천만 원, 8천만 원 그랬어요. 1980년대 후반까지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뭐 100만 원만 주면 아주 좋은 거 사잖아요. 그렇죠? 이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뭐 무료 가까운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기 그 아이디어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 디지털 세대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채널이 확대가 되어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여러분들 좋은 채널을 이용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상력도 펴고 많은 여러분들이 그 정보도 메시지를 만들어서 뭐 유명세도 타고 또 가능하면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이런 채널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